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린의 제1회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법무법인 린의 테크팀이 기술과 법에 관련한 최신 트렌드를 주제로 선정해서 매월 단위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회 웨비나의 주제는 NFT와 특근법 AML 해외 동향입니다. 핵심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의 관련 사업에 인사이트를 줄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또 발표가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채팅창에 실시간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키노트로 저희 법인 테크팀 팀장인 구태현 변호사가 NFT가 가져올 세계관의 변화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이루다가 가져온 여러 가지 법적 이슈에 대해서 웨비나를 개최한 이후 반년 만에 두 번째 웨비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법무부인 린 테크팀은 약 30여 명의 파트너 변호사와 그리고 어소시에이트 변호사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팀으로 성장했고요. 최근에 저희 파트너로 참여하신 박경희 변호사, 그리고 김지훈 변호사, 그리고 저희 미국 변호사 유창화 변호사와 함께 이렇게 제2회 웨비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웨비나 주제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핫한 이슈인 NFT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을 모아보았는데요. 제가 첫 번째 발표로서 전체적인 웨비나 NFT를 둘러싼 이슈에 대해서 조망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준비하겠습니다. 이 웨비나 소식을 알리자마자 많은 분들이 참여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슬라이드 모두 보이시죠? 저는 NFT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여러 가지 세션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발표하실 다른 분들께 미루고 저는 전체적인 조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의 주제를 탈중앙형 소비 유통 혁신이라고 오늘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발표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2월 코로나가 우리 나라를 강타한 이후 전 세계로 번져나가면서 불과 6개월여 만에 겨우 7개 회사의 플랫폼 회사의 시가총액이 1경원이 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디지털 변환이 급속도로 진행된 것이죠. 이들 7개 회사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면서 전 세계 데이터와 풀을 지배할 텐데요. 디지털 시대의 권력의 변화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권력은 사실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20여 년 이상 우리의 전통 산업을 변환시켜 왔는데요. 이것이 주도적인 입장에서야 변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수동적인 입장 또는 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입장에서는 침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메일로부터 시작된 인터넷 혁명은 최근 리걸테크 그리고 운수를 포함한 자동차 자율주행 혁신 그리고 의료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인공지능을 갖고 빅테크를 보유한 그런 회사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밀려서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건승을 기약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은 중앙형 정치 권력과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도 마찬가지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뷰로크러시 상태, 다시 말하면 관주주의 상태인데 정치 제도는 민주주의를 달성했습니다만 아직도 정부가 의사결정권을 쥐고 많은 중요한 이슈를 결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서구 사회에 약 200여 년간 먼저 진행됐던 뷰로크러시, 관주사회의 발전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이런 권력의 분권 그리고 시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의 발달은 서구는 이 디지털 혁명이 오기 전에도 이미 민주주의 혁명, 시민혁명을 일찍 겪은 결과 먼저 선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문민정부라고 불리우는 소위 민주화된 정부의 수립이
약 30여 년밖에 되지 않아 이제 갓 한 세대를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인터넷 그리고 블록체인 혁명으로 이 민주주의, 즉 자치사회 또는 시민주도 사회로의 진행이 빨리 진행되어 오던 상황입니다. 인터넷이 도입된 이후에 인터넷이 P2P 경제를 출범시키고 이로 인해서 시민사회의 분권과 자치 그리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킨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인터넷은 가치를 전달하는데 여전히 취약점이 많아서 중앙형 공급자들이 이 인터넷에서 여전히 세력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고 인터넷에서 새로 등장한 스타트업도 결국 중앙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력한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 또는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해서 블록체인이 출현했고 블록체인의 효시인 비트코인이 나타난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는데 이 블록체인이 댄 텍스콧 여러 가지 좋은 강연들을 알고 계실 텐데 블록체인의 플랫폼에 의한 가치 유통의 독점을 탈중앙화해서 이를 이전하게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가치 유통의 혁명으로 업그레이드돼서 비즈니스 웹이나 또는 분산형 밸류체인을 형성시켜 나간다는 것이고 이것의 정점에서 이제 NFT가 최근에 널리 사용되고 또 중요한 인터넷 산업 국면에서 그 모습과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nonfungible.com의 자료에 가면 이 NFT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메타버스, 그리고 디지털 아트, 게임, 스포츠, 유틸리티 등의 여러 가지 밸류들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수단으로서 또 이를 쉽게 이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NFT가 활용되고 있는데요. 즉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속성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한 가치와 패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자산과 분리해서 NFT만을 살 사람은 없습니다. NFT를 보유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배경에 있는 기초자산을 보유하는 것이고요. NFT가 기초자산과 분리될 것은 NFT가 아니죠. 그래서 인터넷이 가치의 인터넷으로 진화하는 블록체인의 이념을 구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 될 수 있겠고요. 우선 현재는 디지털 아트, 바로 저작물에 관한 권리의 소유 증명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신분이나 자격의 증명 수단으로 발전해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본인의 확인,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도 특정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 NFT를 보유함으로써 쉽게 입증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중앙형 기록기관 또는 유통 플랫폼, 예를 들어 음악 같은 경우 스포티파이죠. 또는 우리나라의 멜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야만 특정한 권리를 인증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던 것을 NFT를 보유함으로써 쉽게 자신이 서비스를 그리고 이런 중앙형 플랫폼의 도움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시대로 발전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체물에 대한 권리 증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 수단과 또는 비즈니스 모델 또는 규제 완화도 필요하게 될 것인데요. 그것들은 차차 따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중앙형과 탈중앙형을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정말 MVP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실제 유스 케이스로서 NFT의 발전이 정말 주목되므로 오늘 여러 발표자님들이 세 가지 꼭지에 있어서 법적 이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표는 저희 법인 박경희 변호사가 NFT의 특근법상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주제로 발표하겠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중간중간 채팅창을 통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박경희 변호사입니다. 제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NFT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이고요. 목차는 일단 간단하게 NFT의 의의와 특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NFT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앞에서 이제 구 변호사님 좀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히 알아보고 사실 제일 중요한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FT는 뭐 잘 아시다시피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데 토큰마다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어서 A 토큰을 B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토큰을 말합니다. 2017년에 라바랩스에서 발표한 그 개인이 개발한 NFT 캐릭터를 판매하는 플랫폼 크립토펑크라는 플랫폼이 이제 시초라고 하는데요. 이제 밑에 보이는 저런 그림들, 저런 캐릭터들을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NFT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NFT가 나오면서부터 그 디지털로 변환된 자산에 대해서 그 가치, 그리고 희소성,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고, 특히 원본성, 유일성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가치 전달 수단으로서 유용하게 됐고요. 그리고 소유자 정보나 거래 이력 등이 블록체인에 올라가기 때문에 위 변조가 불가능해서 거래 이력에 대한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것들이 이제 NFT 사업화돼서 사용되는지를 좀 살펴보면, 이제 게임 내에서 캐릭터나 아이템을 NFT로 발행해서 그거를 서로 판매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은 크립토 키티나 엑시 인피니티 같은 이제 플랫폼이 유명한 이제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옆에 이제 고양이 두 마리가 보이는데 왼쪽에 있는 고양이가 제네시스라는 크립토 키티에서 맨 처음 나온 고양이고요. 이게 1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고양이가 최근에 드래곤이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인데 1억 9천만 원에 팔린 굉장히 비싼 고양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NFT 가치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순한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크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많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메타버스 내에서도 NFT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디센트럴랜드나 더 샌드박스 같은 플랫폼에서는 가상 공간 내 부동산을 NFT로 발행을 해서 그걸 서로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을 새롭게 꾸미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을 초빙해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 분야에서도 NFT 활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디지털로 만들어진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는 경우, 옆에 보면 이제 네모난, 제가 조금 가리네요. 저 큰 그림이 있는데 이게 빅플이라는 작가가 만든 Every Day is the First 5,000 Days라는 작품인데 이게 크리스티 경매에서 6,930만 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굉장히 큰 가치를 갖는 그런 NFT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디지털 저작물 말고 일반 저작물을 또 NFT로 발행하려는 시도 내지는 실제로 발행한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제 작가인 이중섭 화가의 황소라는 그림을 NFT로 발행하려다가 이거는 유족의 반대로 취소가 됐었고, 그리고 또 뱅크시라는 또 작가의 멍청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이건 실제로 작품을 구매한 사람이 NFT화 한 후에 원본을 불태운 그런 퍼포먼스가 유튜브에 나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유명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용 모델에서 NFT가 사용이 되는데요.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어떤 법적 규제가 있을지가 사실 초기에 좀 알아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NFT가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되는 어떻게 보면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그런 코인과 비슷한 성향을 갖다 보니까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이게 그러면 특정 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돼서 이 NFT를 거래하는 플랫폼을 만들면 내가 가상자산 사업자가 되어 특정 금융정보법상 신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규제를 따라야 하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먼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면 그 법상 정의를 좀 봐야 될 텐데요. 그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말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크립토키티의 제네시스라는 고양이가 1억 2천만 원에 실제로 전자적으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은 해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예외 사항들을 가나다라 마바사 해가지고 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NFT와 관련해서는 감옥하고 남옥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감옥 같은 경우에는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이라는 예외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화폐 재화 용역으로 교환될 수 없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자금 세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로 빠진 거고, 나 이하 이제 다라 마바 사에 있는 것들은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에서 중복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빠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밑에 다 이하는 좀 저희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빼고 감옥과 남옥에 대해서만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징표. 그러니까 감옥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실제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앱을 통해 제공되는 개별 업체의 할인 쿠폰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인 자금 세탁 방지에 관한 이제 국제 기구인 FATF에 따르면은 밑에 밑줄 친 것처럼 에어라인의 마일, 그 대한항공 우리 마일 있잖아요. 그거나 아니면 크레딧 카드 어워드 또는 하여튼 비슷한 로열티 프로그램 리워즈 이런 것들이 이제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게임 산업 게임진흥법에 따라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보면은 이제 이 조항은 이제 게임진흥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들을 열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해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데 모든 게 아니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은 금지한다. 이런 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여기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어서 다음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은 사실 이제 이 법이 나왔던 거는 그 게임에 보면은 사행성이 있는 게임들이 있잖아요. 약간 도박, 포카, 뭐 그 화투,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이제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 그러니까 좀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게임머니들을 환전해주면 사행성이 더 커지니까 금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호에서 정한 게임머니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호 이하에서 보면은 이 게임머니나 게임 아이템을 획득하는 과정이 약간 불법적인 것들이 이제 끼어 있는 거예요. 해킹이라던가 아니면은 게임물 사업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라던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사용해서 획득했다라던가 이런 방식으로 약간 불법적인 요소가 끼어 있는 그런 게임머니, 게임 아이템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임 아이템과 관련해서 이제 게임진흥법상의 제한을 받는 게임머니나 아이템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리니지 아이템인 아덴이라는 그 아이템의 환전 행위가 게임진흥법에 위반되느냐가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 아덴이라는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베팅 배당하는 수단도 아니고 실제로 이제 게임 이용자가 노력이나 실력 등에 의해서 뭔가 잘 해야지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연적인 요소가 강한 게 아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복지의 계좌 해킹 등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고 뭐 다른 게임 뭐냐 교환하는 걸 전제로 한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전 행위는 게임진흥법 위반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게임을 이용해서 획득한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한 게임진흥법이 정하는 한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가상자산이 아닌 걸로 빠지고 그 외에 적법한 아이템은 가상자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그럼 NFT가 특정 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할까에 대해서 정부 견해는 최근에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과세와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NFT 과세와 관련해서 이게 NFT가 가상자산에 따라서 과세가 될 거냐 물어보니까 아직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검토 중이다라는 답변을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금 세탁 방지 관련해서 이제 국제기구인 FATF의 움직임을 보면 올해 2월 달에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했는데 사실 이전에는 그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FATF가 규율하려고 하는 VA나 VASP 같은 경우에는 펀저블한 자산에 대한 것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었는데 이거를 펀저블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컨버터블 or 인터체인저블 이런 식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꾼 게 이제 그러면 NFT도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좀 다듬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까지 봤지만 사실 NFT라고 하는 게 굉장히 최근에 나온 이제 기술을 바탕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가상자산에 우리나라 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립된 견해가 없습니다. 사실 뭐 견해들이 대립되는데 아까 이제 고태현 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NFT가 주로 본인이나 진품의 인증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진품과 분리해서 그 자체를 교환될 수 없기 때문에 가상자산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고 또 반대로는 특정 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개념이 되게 포괄적인데 예외사항은 굉장히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외사항 어디에 해당한다라는 게 확실치 않으면 이건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봐야 된다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아직까지는 확립된 견해가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활용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 방식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앞으로의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규제 사항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상자산에 해당하느냐라는 거를 검토함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고려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를 너무 넓혀서 해석하는 거는 좀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어서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는지 여부는 단순히 특정금융정보법에만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년부터는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보고 과세가 되는데 그러면은 NFT가 가상자산이면 NFT 양도에 따른 소득도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게임 아이템에 대한 양도소득이나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 생각에는 NFT를 가상자산으로 본다라고 하면 좀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특정 금융정보법에 한해서 보면은 이제 그 자금 세탁 방지에 관한 국제기구인 그 FATF에서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의 범위를 굉장히 폭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뒤에서 김지훈 변호사님 발표하실 텐데 NFT가 자금 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특정금융정보법 상으로는 규제를 받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어서 NFT 거래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규제 변화를 좀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로 제 발표를 마치고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발표는 저희 법인 김지훈 변호사가 NFT를 이용한 자금 세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범법인테크팀의 김주은 변호사입니다. NFT를 이용한 자금 세탁 리스크 대응 방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고요. 목차는 자금 세탁 행위의 정의 및 실체 적용 방법을 한번 살펴보고 고가 미술품을 이용한 자금 세탁 사례, NFT 마켓을 이용한 자금 세탁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런 NFT를 이용한 자금 세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고민을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자금 세탁 행위의 정의 및 실제 적용 방안입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근법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 법 2조 5호에 보면은 자금 세탁 행위는 가나 다목 세 가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가목, 범죄 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행위, 나목, 마약류 범죄 관련 불법 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행위, 다목, 탈세 행위입니다. 여기서 보면 나목의 마약류 범죄 관련 불법 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행위는 가목의 범죄 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행위에 완전히 포섭되는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보이고요. 감옥의 범죄 수익을 보면은 범죄 수익을 은닉 또는 가장하면서 내야 할 세금을 100%다 내거나 아니면 원래 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 수익 등의 은닉 가장 행위는 99.9% 탈세 행위와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탈세 행위는 자금 세탁 행위고 자금 세탁 행위의 99.9%는 탈세 행위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금 세탁 행위는 탈세 행위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셔도 크게 틀린 점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탈세 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탈세 행위에 용이하게 쓰일 수 있는 거는 자금 세탁 리스크가 높은 거고, 이건 뭐 탈세 행위가 이걸 가지고 탈세 행위를 하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싶은 거는 자금 세탁 리스크가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은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가 미술품을 이용한 자금 세탁 사례. 최근에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뭐 3조 원에 육박하는 컬렉션을 기부하셨다고 하는데, 아이고 여기 좀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되는 사진이 있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잘 못하고 죄송합니다.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본 그림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뭐 어느 작가의 어느 그림인지 뭐 자세히는 뭐 저도 잘 모르겠고요. 예, 뭐 유명한 그림들이라고는 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다 아시죠? 이 그림은 뭐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 그 2007년도 말에 그 김영철 변호사가 그 고 이건희 회장님 집 벽에 걸려 있었다고 뭐 주장해서 뭐 서미 갤러리 뭐 대표님께서 자기 그림이라고 뭐 하시면서 좀 신문에 많이 나왔던 이 그림은 뭐 전부 아실 겁니다. 이건희 회장님처럼 뭐 훌륭하신 분께서는 돌아가시면서 뭐 미술품을 다 이제 기증하셨으니까 뭐 이게 뭐 특별히 뭐 탈세 뭐 이런 게 문제가 안 됐지만, 뭐 이건희 회장님처럼 훌륭하지 않은 만약에 다른 뭐 고액 자산가 분께서 뭐 회사의 비자금을 이용해서 이런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한 다음에 이거를 그냥 벽에 걸어둔 채로 그냥 자녀에게 물려주었을 때 이런 탈세 행위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해봤습니다. 일단 미술품 양도 관련된 세금을 한번 따져보면은 1990년에 처음에 이제 미술품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뭐 추진을 했었는데요. 92년, 95년, 2000년에 그 세 차례 시행이 연기되었고, 그런데 2003년에는 아예 법안이 그냥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7년도에 그 김용철 변호사의 뭐 폭로가 나오면서 2008년도에 다시 양도소득세 과세가 재추진됐고, 2010년도에는 또 한 차례 시행이 연기됐다가 그리고 2013년도에 과세가 시작되는 걸로 이제 확정이 돼서 지금 뭐 과세가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가지고 양도소득의 20%만 분리과세하도록 돼 있고, 뭐 필요경비 공제도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미술품 양도소득으로 뭐 과세가 되는 경우는 뭐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2020년 말까지는 계속적 반복적 거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해가지고 뭐 사업소득이 고액일 경우에는 뭐 50% 가까이 이제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중과세 될 가능성도 있었는데, 2021년 1월부터는 그 사업장 화랑을 갖추지 않고 그냥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 거래하는 경우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걸로 됩니다. 이게 밑에서 보면 6천만 원 이상이 되는 미술품만 과세 대상이 되는데 5,900만 원짜리 미술품을 10건을 거래해도 그 과세 대상이 안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 오히려 뭐 과세 측면에서는 좀 후퇴한 2021년부터 후퇴한 면도 있습니다. 위에서 좀 살펴보긴 했지만 양도 가격 기준으로 미술품 과세 대상은 6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하고요. 또 외국 작가거나 사망한 작가의 작품만 그 거래 수익을 과세하기 때문에 지금도 6천만 원 미만, 그 양도일 당시에 6천만 원 미만으로 거래되거나 아니면 생존한 국내 작가의 작품은 여전히 과세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수세 증여세율 뭐 보통 뭐 고액 자산가들은 50% 세율이 뭐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그 미술품을 이용한 자금 세탁 사례가 옛날에 보면은 뭐 추측입니다. 저는 뭐 제가 직접 뭐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만, 뭐 부모가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한 후 미술품 자체를 그냥 자녀에게 집에 걸어놓고 자녀에게 그냥 상속하는 함으로써 증여 상속세 부담 없이 뭐 그 자녀가 미술품을 보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뭐 하는 방법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보통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만큼 미술에 조예가 깊지 않기 때문에 미술품 보면서 이렇게 행복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현금화하고 싶어하는 자녀들이 또 이걸 현금화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고충이 있으니까, 또 애틋한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살뜰히 살피는 그 마음에서 자녀들의 그 현금화까지 이제 고민을 해서 자녀가 먼저 저가에 구매한 미술품을 부모가 이제 경매를 통해서 고가에 매입해주는 뭐 사례도 있을 겁니다. 또 아니면은 또 뭐 가수 조영남 씨가 이제 다른 미술가가 그린 화투 그림을 자기가 아이디어만 제공했어서 자기 그림이라고 팔아도 대법원에서 현대 미술은 원래 그런 거다라고 인정을 해서 무죄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냥 자녀가 그린 미술품도 그냥 미술품이라고 경매에 내놓고 그걸 부모가 그냥 경매를 통해서 매입해도 그거를 뭐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닐까라는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미술품 경매업자들이 대개는 이제 경매 참여자의 신원을 비밀을 절대 보장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뭐 국세청에서 조사를 나오고 뭐 이러면 결국은 다 경매 참여자들의 신원 정보도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지는 않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그래서 이제 지인들끼리 서로 당신 자녀 그림을 내가 살 테니까 우리 자녀 그림을 당신이 좀 사주십시오. 이렇게 미리 조금 합의를 해서 서로 상대방 자녀가 그린 미술품을 고가에 매입해주는 이런 케이스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뭐 가장 세련된 방법으로 진화된 방식으로는 자녀가 뭐 특정 이제 생존에 있는 신인 작가의 뭐 미술품 이걸 갤러리에 있는 작품들을 통째로 그냥 뭐 몇천만 원에 일단 산 다음에 부모가 그 미술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해가지고 추가 구매함으로써 그 작가의 가격을 높여서 자녀가 합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그 미술품을 팔았을 때 뭐 5천, 6천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만 팔면은 전혀 그 세금 부담 없이 뭐 그 상수증여세 부담 없이 그 현금을 그 증여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NFT 마켓을 이용한 자금 세탁 사례도 뭐 생각해 보면 이와 유사한 방법이 가능합니다. 뭐 마켓에서 거래된 NFT를 이용한 자금 세탁 사례는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NFT를 전송해서 뭐 상속 증여세 탈세 시도도 가능하고요. 뭐 자녀가 그럴 때는 뭐 현금화하는 뭐 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자녀가 NFT를 발행하고 부모가 해당 NFT를 고가에 매수해주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 자녀가 저가에 매수한 NFT를 부모가 그 거래소에서 고가에 매수해 줌으로써 뭐 그 자녀에게 양도 차익을 챙겨줄 수도 있는 거고요. 자녀가 특정 NFT를 매수한 후에 부모가 뭐 직접 자녀에게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마켓에서 NFT를 계속 추가 매수해줌으로써 그 NFT의 가격을 상승을 유도해서 자녀에게 어떻게 보면 양도 차익을 뭐 챙길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특히 2021년 금년까지는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 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뭐 사실상의 탈세행위 처벌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NFT가 뭐 가상자산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그 확정된 건 아니라서 NFT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논의도 뭐 충분히 가능한 디베이트가 가능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뭐 만약의 경우에 가상자산에 포섭된다고 하더라도 뭐 금년까지는 이거를 뭐 사실상 처벌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해석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가상자산에 비해서 NFT를 이용할 경우에 자금 세탁 방지 측면에서 조금 더 취약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 거래소 이용자들이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그 일반적인 가상자산에 비해서 NFT는 특별한 기호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한정된 부류 이용자들 많이 거래하기 때문에 가격 통제, 뭐 우하게 말하면 가격 통제고 사실은 가격 조작이 훨씬 더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그 대형 거래소에 뭐 새로운 뭐 가상자산을 그 상장하기는 요즘 거래소들이 매우 그 강력하게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NFT는 아직 특정인이 그냥 아무나 쉽게 만들어서 NFT 마켓에 올리고 거래하도록 만드는 게 아직까지는 굉장히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창작물 관련 저작권 등의 권리와 그 NFT는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발행 금액이나 거래 금액이 부당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 바이낸스에서 뭐 비트코인 가격이 뭐 85%가 갑자기 폭락해서 뭐 신문 기사가 났는데 그 저점에서 어떤 그 사람이 그 대량으로 비트코인을 바이낸스에서 뭐 매집했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뭐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가치가 뭐 존재하는 게 이 갑자기 폭락한 때를 이용해서 갑자기 거액을 사들였다. 이러면은 이건 좀 부당한 자금 세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입증하기가 비교적 쉬운데 NFT는 이거는 뭐 그 객관적인 기준이 뭐 보통의 가상자산에 비해서 뭐 더 입증이 쉽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자금 세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1번은 NFT 마켓에서도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익명 거래를 뭐 보장한다, 익명 거래를 허용한다. 이거는 저는 레드라인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정부도 익명 거래를 뭐 NFT를 통해서 허용하겠다. 뭐 이거를 허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익명 거래를 차단하는 거는 뭐 그 레드라인이기 때문에 본인 확인은 일단 해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NFT를 현금화하는 경우에 그 거래 정보를 일정 기간 보존해서 나중에 과세당국이나 감독당국에서 그 자료를 알고 싶을 때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특검법상 뭐 5년 이상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데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그 가상자산의 경우에 그 의심거래 보고를 하도록 그 되어 있는데 NFT를 현금화하는 거래에 대해서도 아직 뭐 NFT가 가상자산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더 그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이걸 안 하는 경우에는 이게 자금 세탁 리스크에 비해서 안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이런 암호화폐가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상 의심거래 검토 기준으로 되어 있는 1일 1,000만 원, 일주일 2,000만 원 정도의 고액 거래는 일단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NFT가 가상자산에 비해서 자금 세탁 리스크가 좀 크다는 측면에서는 이걸 좀 더 엄격하게 예를 들면 하루에 500만 원 아니면 일주일 1,000만 원 이 정도 조금 더 엄격한 기준으로 더 많이 모니터링 대상을 한다. 이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미수품 양도소득 과세 기준이 6천만 원 정도 되는 걸 생각해 보면은 6천만 원 이상 되는 NFT 거래는 일단 의심거래 보고를 제출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걸 의심스럽지 않다라고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방안들을 좀 정리해서 종합을 해보면은 일단 본인 확인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정 기간 자료는 보존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일단 최소 1,000만 원, 일주일 2,000만 원 정도 되는 고액 거래에 대해서는 일단 추출될 수 있도록 좀 시스템을 설정하셔가지고 모니터링 절차는 일단 거치시는 것이 바람직할 거고, 모니터링 절차를 거치신 결론적으로 다 보고를 안 한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곤란하실 거고, 한 6천만 원, 최소 6천만 원 이상 거래는 그래도 의심 거래를 보고를 제출한다. 이 정도로 운영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 갖춰야 될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체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바른 생각을 나눠봤는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거 NFT 거래하는 사람, NFT 거래소 다 자금 세탁의 온상인 것처럼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 아니냐, 불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으실 수 있겠지만 여기 린 웨비나에 참석하셔서 좀 4차 산업혁명과 이런 신규 트렌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정부 각 국세청이나 금융당국이나 정부의 높으신 분들 중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어떻게 보면은 도박 개장죄로 처벌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검법 이번에 시행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자유경쟁 생태계를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붕괴시켜 놓고서도 우리가 연착륙했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뿌듯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정부의 높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이런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메일도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졌지,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이메일이 처음 발견됐으면 아마 우편법 위반으로 이메일도 아마 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높으신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테러 비슷한 이런 급발진으로 우리 지금 막 크고 있는 NFT 이런 비즈니스와 생태계를 어떻게 보면은 큰 불의의 타격을 주는 걸 좀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공격의 비밀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라도 최소한의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은 NFT 비즈니스에서도 좀 마련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번째 발표는 저희 법인 유창하 미국 변호사가 NFT의 해외 규제 동향에 대해서 발표하겠으니 실시간 질문은 역시 아래 채팅창을 통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창하 미국 변호사입니다. 잠깐만 제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법인의 변호사님들이 다 이렇게 상세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해외 규제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각기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공통 이슈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제 주요 국가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황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제 끝으로 우리나라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어떤 것일지 이런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막 지금 이제 초기의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NFT를 직접적으로 어떤 규율하는 법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국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EU에서는 가이드라인이
그 미카라고 하는 약칭으로 통칭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NFT를 직접 지칭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직까지는 이 NFT가 어떤 직접적으로 어떤 이거를 규율하는 어떤 규제가 있는 국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논의되는 이슈들을 보면 이 NFT가 금융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특히나 이제 등록 내지 허가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과연 또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그리고 저작권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또 이제 자금 세탁의 위험성은 어떻게 되는지, 주로 이제 큰 이 정도의 이제 카테고리 하에서 지금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 네 가지 중에서 그나마 이제 각국에서 가장 이제 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슈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첫 번째는 주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이 NFT가 커머더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큐리티에 해당하는지 이거에 대한 좀 논의가 있는데요. 이제 커머디티에 관련해서 보면 미국에서 이제 사실 이 선물 거래 시장을 갖다가 규율하기 위해서 1930년대에 이제 나온 법인데 커머더티 엑스체인지 액트 상의 규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정의 조항에 보면 이 catch-all 그 프로비전이 있어서 all other goods and articles가 있는데 이 미국의 선물위원회죠. CFTC라고 하는 곳에서 이 NFT가 이 catch-all 조항에 포섭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규정에 의했을 때 받는 규제가 현금에 의한 만약에 NFT 거래다. 그러면 이제 사기적이고도 조작적인 거래가 이제 금지가 되고 만약에 현금이 아니라 레버리지에 의해서 이제 거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추가 요건이 적용되게 되는데 즉 이제 반드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 NFT를 등록된 파생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인 요건입니다만 NFT가 28일 이내에 실제로 전달되지 않아야 된다는 또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보면 지금 이제 미국 선물위원회 그래서 이제 더 커머디티 퓨처스 트레이딩 커미션하고 그 뒤에 나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이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두 위원회가 굉장히 좀 적극적인 입장으로 이런 그 암호화폐 이런 또 가상자산 NFT에 대해서 규율하는 그런 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이제 증권거래법상의 좀 규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액트상에서 보면 이 세큐리티스의 정의가 나오는데 특히나 지금 논의가 되는 것이 이 NFT가 과연 그 인베스트먼트 컨트랙에 해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세큐리티에 해당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소위 이제 그 호위 테스트라고 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호위 간에 이제 이루어진 미국 이제 케이스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네 가지의 어떤 테스트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특정한 그 유가증 어떤 특정한 어떤 수단이 만약 이것이 돈을 투자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특정한 어떤 사업체에 이것이 투자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특정한 이익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 이익이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 네 가지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다면 증권이다. 인베스트먼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오래 전에 이제 확립된 기준이 있는데 이 NFT도 만약에 이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한다면 증권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증권위원회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fractionalized 이제 NFT라고 해서 약칭으로 이제 FNFT라고도 합니다만 이걸 만약에 하나의 NFT를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지분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하나의 증권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그 SEC의 그 커미셔너 중에 한 분이 이 FNFT가 Securities Act상의 규제를 받을 것이라고 공언을 해서 한때 좀 뉴스도 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개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미국 SEC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는 약간 불명확한 부분이 있지만 어찌됐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 두 기관이 선물위원회와 증권위원회가 공히
이 새로운 그 NFT와 암호화폐 등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규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의 약간 그 테러토리를 넓히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감지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EU에서는 크립토 에셋이라고 하는 그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미카라고 해서 The 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이라고 하는 것이 2020년 9월 24일 날 발표가 됐고 2024년 이제 발효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은 암호자산 공모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고 암호자산을 거래 플랫폼에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 또 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허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공정한 거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가상자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휘가 많이 쓰여지는데 여기는 보면 이제 크립토라는 말을 써서 가상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상이라고 하는 게 약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virtual이라는 그런 이제 언어를 쓰는데 크립토라고 하는 개념을 써서 약간 좀 다르게 조금 더 이제 기술의 좀 구체적인 어떤 기술의 관점에서 좀 용어 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은 크립토 에셋을 이제 제공하는 자에게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 정의 조항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NFT도 여기에 이제 그 적용될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 4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조에. 그래서 이제 이 크립토 에셋을 갖다가 오퍼한다든지 공중에 그리고 이 크립토 에셋을 트레이딩 플랫폼에다가 등록을 시킨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그 화이트 페이퍼 일종의 백서를 갖다가 반드시 발간할 그런 의무를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나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2항에 예외가 보면 the crypto assets are unique and not fungible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결국은 일종의 NFT를 유니크하고 not fungible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결국은 NFT를 염두에 두고 되어진 규정이어서 아마도 세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유일하게 NFT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규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암호화폐를 규제를 중심으로 역시 이제 NFT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싱가포르는 굉장히 이제 그 빠르게 그 시큐리티 토큰이라든지 페이먼트 토큰, 유틸리티 토큰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서 특히나 이제 시큐리티 토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증권의 공모와 비슷하게 이걸 이제 공모를 할 때는 반드시 투자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투자도 적격 투자자들로만 한정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싱가포르 금융당국에서 모니터리 어토리티 싱가포르에서 디지털 토큰 오퍼링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캐피털 마켓 프로덕트에 해당하고 만약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이제 호위 그 연방 대법원 테스트에도 있었습니다만 비슷한 겁니다만 오너십 인터레스트 인 코퍼레이션 등이 있으면은 이것을 갖다 이제 시큐리티 토큰으로 보겠다 하는 건데요. 아직까지 이제 NFT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큐리티 토큰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제 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먼트 토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2020년 1월에 페이먼트 서비스 이제 액트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됐고 이것은 이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와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을 이제 규율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NFT는 물건이나 서비스 구매 대가로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도 이제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것이 이제 물건이나 서비스 구매 대가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상 Limited Purpose Digital Payment Tokens에 해당한다고 봐서 이 규정은 적용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NFT는 당연히 non-fungible 특성 상품에만 연계된다는 점에서 이런 어떤 한정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토큰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것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특정 플랫폼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NFT는 역시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NFT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소용되는 소유가 되는 FNFT와 같은 그런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싱가포르에서도 역시 Ownership Interest in a Corporation이라고 하는 이런 그 요건이 있기 때문에 역시 시큐리티 토큰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사점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어찌됐든 지금 주요국들은 이 NFT를 법적인 의미를 갖는 중요한 장치 내지 수단으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래서 과연 증권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조사의 부과의 대상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저작권성은 있는지,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나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주요국들은 현존하는 법 체계를 현재까지는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유처럼 이를 전문적으로 이제 다루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정비를 하고 있고, 이걸 좀 더 특수한 법 현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제를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결국은 기존의 법인 자본시장법, 저작권법, 또 각종 세법, 또 이제 특정 금융정보법 등과 같이 관련해서 사각지대를 좀 검토를 하고, 다만 이것을 단순한 규제로 해서 이것을 억제할 것만이 아니라 이 NFT가 결국은 향후에 또 우리 경제의 어떤 중요한 경제의 어떤 수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만큼 이거를 이제 응용할 수 있는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특히나 이제 해외에서 이 NFT를 활용할 사업을 전개할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미국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선물 거래의 대상으로도 지금 보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으로도 지금 보겠다, 이런 또 그 입장을 가지고 있고, EU에서도 이 NFT는 명확하게 크립토 에셋으로 분류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등록의 의무를 지금 부과하고 있고요. 싱가포르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시큐리티 토큰으로, 아직까지는 그 자체로는 시큐리티 토큰이 아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오너십 인터레스트를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질 경우에는 이거 역시 기존의 어떤 시큐리티 토큰과 같이 규제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서 해외에서 사업할 때 이런 등록, 허가 요건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본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점에 대해서 저희 법인 변호사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신청서를 통해서 사전에 받은 질문 중 5개를 선정을 했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는 오늘 웨비나 채팅창으로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올라온 질문 중에 첫 번째, 트래블 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김지훈 변호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트래블 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국은 그 가상자산이 원화로 환전돼서 그 원화로 이 은행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입출금 계좌에 대해서는 의심거래 보고가 되도록 지금 그 시스템이 형성돼 있는데, 이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 지갑에서 가상자산 지갑으로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특급법 시행에 따라서 이제 거래소에서 또 거래소 안에서의 그 이런 이동은 이제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거래소 밖에 있는 가상자산 지갑으로 전송될 때는 과연 그런 이거를 어떻게 추적을 할 것이냐, 이런 거에 그 문제 의식 하에서, 그렇다면은 이게 최소한 그 가상자산이 환전되기 쉬운 다른 타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넘어갈 때는 그 다른 거래소에다가 그걸 전송하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인적사항을 함께 그 수신되는 거래소에 제공을 해서 그 수신되는 거래소에서 의심거래 보고를 제공할 때 이 과연 그 환전된 이 비트코인이 어디서 왔는지 이런 거를 같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정보를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제 트래블 룰을 구축하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NFT의 경우에도 그 거래소 안에서만 뭐
그 거래되는 NFT라면은 이게 뭐 그냥 의심거래 보고에 다 포섭이 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트래블러를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NFT가 여러 거래소에서 뭐 거래되는 거라서 NFT가 다른 타 거래소의 그 지갑으로 전송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데로 이제 거래소 그 네트워크로 전송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경우라면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거래소나 아니면 다른 네트워크 그런 쪽에 이제 그 발신하는 그 NFT를 보내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최소한 그쪽에서도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쪽에서 고객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 협조를 하는 그 체제를 구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가상자산의 경우는 지금 현재 뭐 그 빗썸이나 코인원, 코빗이 한 뭐 코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업비트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뭐 람다 256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회사에서 이제 각 거래소들 참여하는 그 거래소들의 지갑 목록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 통합적으로 그 관리를 하는, 정보를 이렇게 모아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뭐 구축했거나 아니면 구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NFT도 결국 이제 거래소 간의 이동이 막 가능하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 뭐 자금 세탁 리스크가 가상자산에 비해서 적지 않다라는 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뭐 NFT도 어떻게 보면은 그 트래블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NFT 판매 시에 발생한 가상화폐 수입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태환 변호사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회계 문제는 공인회계사가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저도 이런저런 자문하다 보니 우리 테크팀에 소속된 법무법인의 회계사님들과 함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드렸습니다. 가상자산은 우리 한국회계기준원이 재작년이죠. 기타 유동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도록 가이드를 둔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 아마도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들은 기타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기타 자산으로 회계 장부에 기재했던 이 가상자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영업의 수입으로 역시 기장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NFT는 아까 박경희 변호사가 잘 설명한 대로 이게 가상자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설에 따르면 회계 처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NFT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자체에 표창된 기초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골프장 회원권이 앞으로 NFT에 패깅돼서 거래되는 경우를 상정해 본다면 골프장 회원권 NFT를 구매하는 것은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골프장에서 내부에 회원 명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그리고 그 회원 장부의 기장 명의 변경을 했어야 했던 것을 이제는 NFT를 통해서 쉽게 이전할 수 있게 허용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회계 처리는 기존의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는 또 그것을 매각해서 얻은 차익에 대한 기장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될 것이고요. 만약에 미술품을 패깅한 NFT는 미술품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매했을 때 매각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는 미술품의 매각 차익은, 매매 차익은 면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이를 매각했을 때 회사가 보유한 역시 이게 디지털 아트에 대한 매각 차익일 것이기 때문에 역시 유동자산이 아닌 기타 자산 매각 차익으로 해서 영업의 수익으로 기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현재까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NFT 가상자산 인정 시에 회피 방안에 대한 질문 또한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박경희 변호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NFT가 가상자산으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건 아까 이제 앞에서 제가 발표드렸지만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혹시 된다고 해석이 된다면 어떻게 회피할까? 결국에는 제가 아까 법에서 설명드렸지만 감옥, 남옥 이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 좀 가장 좀 이제 언뜻 드는 생각은 사실 발행인이 그 사용처 용도를 제한한 것에 대해서 이제 가상자산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어떤 특정 플랫폼, 게임이나 이런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캐릭터 아이템을 NFT
NFT화 했더라도 그 플랫폼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플랫폼 자체가 그거에 대한 환가, 교환, 그런 이전에 대한 장치를 주지 않고 그리고 뭐 이용 약관이나 이런 데서 제3자 판매나 이런 거를 금지하고 사실 제3자가 그걸 가져왔을 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면 이 경우에까지 이거를 가상자산으로 봐서 NFT가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에 해당된다고 해석을 하더라도 이런 경우까지 가상자산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사업 구조를 짜면 사실 이렇게 NFT라는 게 거래가 되게 가치에 대한 거래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장점인데 그 장점을 없애는 것이어가지고 좀 그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는 조금 안 좋은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아까 채팅창에서도 이제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게 제한을 하더라도 사실 블록체인상의 그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뭐 탈중앙 거래소에서도 거래 가능하고 한데 이 경우에 가상자산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 자체는 발행인의 그 용도를 제한하면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고 사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약관상에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뭔가 개인적인 거래를 했을 때까지를 다 고려해서 이 전체가 다 가상자산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네, NFT에 대한 이상입니다. STO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다시 박경희 변호사가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그 유창하 변호사님 발표에도 이제 그 미국 SEC에서 프랙셔널 NFT에 대해서는 증권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사실 뭐 우리나라도 조금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단순히 이제 분할 소유권을 표현하는 그런 NFT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모아서 어떤 특정 뭐 비싼 그림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동 구매를 하고 그거를 나중에 이제 비싸게 팔면 그 수익을 다시 그 부분 자산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방식의 거래에 대해서 최근에 그 신한은행하고 서울옵션블루라는 데서 같이 이렇게 공동구매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이름이 소투라는 거였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의견을 받고 서비스를 종료한 바가 있어서 좀 미국에서의 진행과 우리나라에서의 해석이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분할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수익이 나눠지는 구조를 갖게 되면은 그 증권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NFT 거래 시 가상화폐를 영수한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김주은 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뭐 지금 감독당국에서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서를 받아서 이제 뭐 업비트라든지 뭐 일부는 그 신고를 수리를 했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수리를 앞두고 있는데 그 신고 수리를 앞두고 있는 거래소들을 모아서 이제 내년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 과세가 시작되니까 뭐 과세 시스템을 좀 정비해라 뭐 이렇게 이제 그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대부분 이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뭐 시스템상 어렵다 이제 다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감독당국에서 하는 얘기는 업비트는 하기로 했다. 업비트가 되니 뭐 다른 데 거래량이 많지 않은 다른 거래소도 다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 거고요. 아마 그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이거 뭐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 증권사 그 증권거래 시스템을 보통 이제 그 IT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증권사에서 그 과세하는 그 시스템 그대로 사용해서 가상자산에도 그냥 그 하면은 과세 문제 없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면은 근데 이제 사실상은 또 그렇 실무적으로 이제 증권 보통 이제 주식과 상장 주식과 이제 가상자산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틀린 면이 있어서 이게 솔직히 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뭐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정답은 없고 뭐 그런데 이제 가상자산 과세에 대비해서 뭐 국세청의 보통 과세는 이제 한번 털려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생기면은 일단은 과세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세액을 일단 그 부과를 하고 나머지 이제 그 세금을 그 줄일 수 있는 자료는 알아서 내거나 아니면은 뭐 소송을 통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투거나 뭐 과세 적부 심사를 통해서 뭐 감액을 시키거나 하는 거는 그냥 세금 맞은 사람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일단 때리고 본다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그 가상자 NFT도 이제 거래하면서 뭐 차익이 생겼거나 했을 때 이
거래 대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자료는 일단 그 거래하는 당사자께서 그 소명 자료를 미리미리 좀 챙겨두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 가액으로 내가 얼마 취득했다가 얼마에 팔아서 뭐 양도소득이 얼마 생겼다 이런 거를 자기가 그 거래하는 사람 자체가 이게 그 보관해두고 있어야 되지. 나중에 그냥 그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세무당국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정말 그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해 최고가 로 거래됐던 그 가액 기준으로 그냥 세금을 부과하면서 알아서 그 이거 금액 이하로 뭐 거래했다는 소명 자료는 당신이 알아서 내시오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세금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이 전제는 그 NFT도 세무 대상이 된다라는 걸 전제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라서 뭐 현재부터 미리부터 지금부터 막 준비하셔야 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지만 이제 NFT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제 하는 걸로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시점부터는 이제 거래 금액의 거래 대가에 대해서 그 언제든지 내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그 세금이 상당히 내가 생각했던 실제 내야 될 세금보다 과다하게 국세청에서 부과할 가능성이 항상 있다. 그 과다하게 부과되는 그 세금을 내가 소명 자료를 제출해서 정당하게 감액을 받아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 책임 하에서 내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슬기로운 그 NFT 거래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웨비나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인 변호사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FT의 발행, 즉 공급은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구태원 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2월 달에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이 한 줄 해석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해석인데요. 가상자산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정부의 유권 해석은 바뀔 수 있지만 현재는 가상자산에도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NFT가 표창하는 가상자산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 해석을 따르면 될 것이고요. 만약에 NFT가 가상자산이 아닌 NFT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표창하는 권리관계의 세금관계에 따라서 그 부가세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미술품의 거래는 면세가 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사업자로서 공급하게 된다면 이것이 부가세가 발생할 수가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디지털 아트에 관한 것은 기존의 미술품에 관한 과세 체계를 그대로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회원권 등 다른 권리관계에 관한 것도 기존의 과세 체계를 그대로 따르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실시간 질문 중에 김중 변호사 발표 중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거래소에서 NFT 마켓을 따로 만들어서 거래를 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일반 거래소에서는 기존의 STR 기준대로 운영하고 NFT 마켓에서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6천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잡고 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래소가 한 작품의 가격이 6천만 원 이상인 거래가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편이 안전하다는 말인가요? 네, 두 질문 모두 김주은 변호사의 발표에서 질문을 주셔서 김주은 변호사가 발표하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네. 이게 6천만 원이 좀 약간 미끼처럼 이제 모든 이 웨비나 참여분들께서 덥석 이제 얼씨구나 하시면서 물은 이제 분위기인데요. 그 6천만 원의 그 기준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6천만 원 넘는 금액을 그 의심거래 보고 안 하기는 솔직히 조금 그 방어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지 6천만 원 이내 5,900만 원까지는 뭐 염려 안 하시고 염려 놓으시고 의심거래 보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취지는 뭐 아니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 관련해 가지고 그 일반 가상자산 거래소도 하시면서 NFT 마켓도 운영하시는데 가상자산 거래소는 뭐 따로 이제 별도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운영을 하고 NFT만 6천만 원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다면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이 NFT가 그 자금 세탁 리스크가 보통 가상자산에 비해서 적은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더 높다는 측면에서 이 STR 의심거래 보고 기준을 NFT가 조금 가상자산보다도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조금 좀 설명이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보통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 기준에 따라서 추출은 되도록 하되 최소 6천만 원은 다 가상자산도 보고 하시는 걸로 운영을 하신다면은 최소한의 가상자산도 NFT하고 그 보고 수준이 일치된다. 이 정도 설명이 가능하시면은 이렇게 6천만 원 이상 기준으로 잡고 하는 거는 가능하실 텐데 일반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거래는 6천만 원 이내 거래도 뭐 다 이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것도 다 보고 하면서 NFT는 우리는 6천만 원, 김지훈 변호사가 6천만 원 이내는 뭐 문제 없다고 했으니까 6천만 원 이상만 우리 보고한다.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그 좀 제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뜻이 아니었네라고 부차한 변명을 드릴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한 작품이 6천만 원 이상 거래가 됐을 때 그 감독에 신고를 하는 게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 6천만 원 이상 되는 거래를 안 하고 그럼 우리 더 큰 금액으로만 우리는 뭐 의심 거래를 보고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더 큰 기준을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얼마로 해야 되나 이런 기준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1억 좀 6천만 원보다는 1억이 너무 쓰기 쉬우니까 1억으로 할까 뭐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기준을 잡을 때는 뭔가 그래도 뭐 속된 말로 비빌 언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랑 유사하다고 생각해서 이 기준을 정했습니다라고 이제 나중에 감독 당국이나 이런 곳에다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뭐 1억 그냥 쓰기 편해서 저희는 1억이라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기는 너무 이제 좀 모양새가 빠지니까 저는 뭐 1억의 기준으로 뭐 제가 생각하는 기준 중에 가장 그 큰 금액인 어떻게 보면 가장 운영하시기에 그 부담이 덜 하실 거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6천만 원 정도 됐을 때는 이거는 보고하는 걸로 운영을 하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은 가능하지 않으실까. 뭐 이릉에 저는 참고 자료로 이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거보다 뭐 기존에 더 엄격한 기준으로 운영을 하셨던 분들은 뭐 기준 운영대로 그 시스템이 갖춰졌으면은 운영을 하시는 게 맞지. 이 웨비나에서 6천만 원 기준을 제시해줬다고 이걸 갑자기 완화시키는 거는 조금 불안하실 겁니다. 이게 자금 세탁이라는 게 마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색채도 가지고 있어서 끊임없는 구도자의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금 세탁은 뭐 완성되고 100점이 없습니다. 이거 하시면 됐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이나 뭐 감독당국에서 이러면 충분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하고요. 항상 더 뭐 보강해라, 더 인력 충원해라, 더 투자해라, 더 보완해라. 항상 그 끊임없이 노력하기를 바라는 게 이 AML의 세계이기 때문에 뭐 그 최선을 최선을 항상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 연기라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6천만 원 그 웨비나에서 6천만 원 하면 되니까 우리는 6천만 원만 할래요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그거는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는 6천만 원도 하는 거 너무 어려운데 니네 김지훈 변호사가 6천만 원 이하로 하는 건 6천만 원 넘어가는 것도 안 하는 건 문제 있다고 해서 저희는 진짜 무리해서 6천만 원으로 저희는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지. 뭐 저희는 뭐 6천만 원 하면 된다고 하길래 6천만 원 했습니다. 문제 없죠. 이건 절대 안 되시는 겁니다. 그거는 틀린 오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두 가지 질문은 NFT 마켓을 준비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한국에서 NFT 마켓을 서비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 진입 시 현금을 토큰으로 교환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현재 문제가 없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또 NFT가 가상자산 여부에 대해서 애매한 이 상황에서 NFT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게 된다면 이후에 NFT가 가상자산으로 법적으로 정의가 될 때 바로 형사처벌이 될지 아니면 유예기간이 주어질까요? 아니면 지금 NFT 마켓플레이스 사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 질문은 좀 유사한 내용이라서 구태원 변호사가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자께서 질문을 읽으시는 동안 하나가 더 들어왔는데 결국 다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를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준비하시는 분들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질문 들어온 거는 이 거래를 또 크립토 커런시로 할 생각인데 이를 매출로 기록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자, 법률가는 어떤 질문에 답을 할 때 오로와 나띵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 가지 사례를 좀 화면에 공유하려고 하는데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네, 이 홈페이지 다 아시죠? 카카오가 하는 클립 드랍스입니다. 클립 드랍스는 이번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디지털 아트 큐레이션 갤러리라고 해서요. 그 다음에 쭉 올려보면 크리에이터들의 작품이 공개되고 이를 NFT에 패킹해가지고 판매하는 겁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한정판 디지털 아트에 관한 거래소인 거죠. 이것이 카카오톡에도 더보기를 누르면 클립 드랍스 메뉴가 들어와 있어서 그쪽에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미술품, 그 디지털 아트도 미술품이지 않습니까? 이런 창작물, 저작물을 거래하기 위한 NFT는 저작물의 거래가 목적인 것이고 그 NFT 자체를 거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술품의 거래가 무슨 규제가 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세금도 면세해 주는데 이런 거래소를 만든다면 리스크가 적다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하는 건 따라해도 되겠죠. 근데 그 NFT가 표창하는 권리의 내용이 다른 것이라면 이제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미술품의 거래 NFT는 현재 가상자산 사업을 신고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할 정도로 대기업들도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지금 질문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어떤 자산을 NFT화해서 거래할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된 안전성이 확인된 또는 대기업이 법률 검토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에 관해서는 리스크가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추가로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당연히 지금 현재 특검법에는 형사처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하셔야 돼서 법률 검토를 받으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존재하는 NFT의 모든 종류가 모두 문제가 없다. 또는 가상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크립토 커런시로 하는 것은 크립토 커런시의 이용 소위 지급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현재 뭐 전자금융거래법이라든지 기타 여전법이라든지 기타 금융 관련 규제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매출로 역시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법정 화폐로 지급해야지만 변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회계장부는 원화를 기준으로 기장하는 것이 우리 한국 회계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립토 커런시로 한다면 이를 원화로 환산해서 그것을 매출로 기록할 수 있는데 다만 크립토 커런시 자체를 보유한다고 할 때 그 크립토 커런시가 적히는 장소는 현금 계정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회계기준원의 기준에 따라서 기타 자산, 기타 유동자산 항목에다가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나온 질문에 대해서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요. 오늘 답변을 여기까지 드리고 이 웨비나를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민 제2회 기술과 법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매월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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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구독, 좋아요 이런 거 안 나요?